자, 그리고 이제 오랭이 되었어요. 오랭이 되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반문이 나타나죠, 그죠? 얘기한 그 초생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은 누이가 딱 되는 한번 보세요. 색깔이 완전 노란색이 조금 비치는 그런 형태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익은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샘이 가득 찬 누이다 하죠. 이때 이제 토사를 하는 겁니다. 실을 토해내죠. 토해내고 지가 이제 꽃을 이렇게 짓고 그 속에 싹 들어간다. 그래서 오랭크는 뽕이 묻는 양이 무척 많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몸 길이가 한 7cm, 체중은 한 마리가 한 6g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개미 누이 때 무게인 그 0.5mg의 한 10,000배 정도의 무게가 된다. 정확히 12,000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일주일간이 뽕 먹기가 끝나면 꼬치를 이제 짓기 시작하죠. 꼬치 씨를 토사하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꼬치 형태가 만들어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주모습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꼬치층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2일이 지나면 꼬치가 완성이 되고 한 마리의 유충이 토하는 꼬치실은 도중에 안 끊기고 총 길이가 1에서 1.5km 상당히 길죠, 그죠? 그 정도 길이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를 만든다. 번데기를 만든다고 아니고 지가 안에 들어가서 꽃이 집 속에 있다가 번데기가 되는 거죠, 그죠? 됩니다. 그래서 보면 꼬치를 요리 짓는 장면이 토사실을 내면서 집을 만든다. 그럼 바깥에서 보면 안 보이죠? 여기 위에 꽃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다, 그죠? 그래서 오랭 유충은 하루가 더 지나면 피부 벗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된 직후에 유백색을 띠고 부드러웠던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번데기 기간은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인데 이 동안에 번데기 몸속에는 나방이 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방이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게 암컷이고 어느 게 수컷일 것 같아요? 왼쪽이 암컷입니다. 잘 아네. 요게 레프트가 암컷, 요게 수컷, 그죠? 피메일, 메일, 피메일, 메일, 그죠? 그래서 번데기 피부가 등쪽 가슴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나방이 살짝 튀어나오죠. 살짝 나오죠.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 나방은 입에서 이제 알칼리성 액체를 토합니다. 그죠? 그래서 꼬치를 녹여서 구멍을 내고 꼬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시각은 동틀물에부터 아침 사이에 보통 아침형 동물이죠. 곤충이죠. 그 다음에 꼬치에서 막 나오는 나방은 피부 촉촉하고 날개도 쪼그라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마르고 날개가 펴진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날지는 못하고 날개를 퍼덕하면서 다니는데 암나방은 멈칫하고 움직임이 둔하다. 수나방은 작고 활발하다. 그래서 암나방은 복부 말단에 이 배 아래쪽에 유인샘을 이제 부풀립니다. 그래서 수컷 사오노라 해서 유인물질을 방출해서 이제 유인해서 교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미를 제로해서 보면 나방 모두 이제 암수 다 갈색 오줌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번데기 몸속에 번데기 때 한 10일에서 12일 동안에 노폐물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출하고 교미는 좀 긴 시간 동안 오늘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에 이제 알을 놓기 시작해서 밤 사이 산란을 마칩니다. 그래서 암나방은 말단으로 산란 장소를 이제 더듬습니다. 쌀이 중복되지 않도록 싹 펼쳐서 놓죠. 산란수는 한 5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이에 나온 새로운 생명을 알에게 전달하고 일생을 마친다. 이게 누이의 일생이다 하는 거죠. 누이의 일생이 어때요? 알을 놓고 다 나면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볼까요? 이 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펼쳐놓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형태가 머리하고, 그죠? 머리하고
몸통하고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몸통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느냐? 요 아래 앞쪽에 이 숨구멍이 있는 데 있죠. 요때 있는데 요게 세상에서 가슴, 중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마디가 쭉 있죠. 그죠? 요걸 10마디, 배, 복부 이렇게 그래서 가슴의 요 가슴이죠. 그죠? 이래서 세 번째 마디는 발이 있다. 발이. 이거는 발이 요 있네요. 이거는 그죠?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의 3에서 6, 그죠? 마디는 각각 한 상씩의 뒤에 발이 있다. 요걸 얘기해요. 발. 가슴에는 이제 기어다니는데 사용하지 않고 뭐하는데 쓴다? 뽕잎을 붙들거나 고치 지을 때, 고치 씨를 이제 붙드는 데 쓴다. 요걸 이때 대가리, 머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붙들거나, 그 다음에 뽕잎 고치 지을 때 씨를 이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조상으로 앞에는 더듬이고, 요거 눈이고, 그 다음 점이고, 가슴다리, 요거 속구멍들입니다. 꼬리 뿌리죠, 그죠? 그 안에 다리가 항상 있으니까. 그 다음에, 꼬리 발은 힘이 강해서 어떤 물체에 부착하여 이제 몸체를 지탱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꼬리, 이거는 건강한 후에는 직립하면 이를 딱 씁니다. 뱅이 된 거는 뒤쪽으로 쭉 쳐져 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지표를 찾을 수 있다. 루이의 덕에는 무늬가 있습니다. 가슴 제2마디에 있는 것을 눈무늬, 복부 제2마디에 있는 것을 반달무늬, 복부 제5마디에 있는 것을 별무늬 이렇게 보죠. 이런 무늬가 있는 루이를 얼룩루에, 무늬가 없는 것을 흰루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유충을 이제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할 때는 4, 5, 6층의 말단부 왼쪽을 보면 순후에는 복부 제8마디와 9마디의 경계 부분에 피부의 작은 점이고 이걸 헤롤드선 이렇게 보죠. 앞루에는 제8마디의 2개, 9마디의 2개 합해서 4개의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이시와 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시와 일본 사람이 알죠? 일본 사람이 명명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들은 유충의 복부 제5마디의 등 쪽에 한 상씩 있는 정소 그리고 난수로 뻗어나와 도관의 말단부가 순위에서는 1점에 앞루에서는 갈라져 4점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 부착점 위치와 수로서 암수감비를 할 수 있다. 단 암수감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형하고 오령 중에서도 자고 일어난 직후, 즉 피부가 불투명해지기 전의 잠시 동안이다. 그래서 식별할 때는 병아리 암수구별하는 것처럼 숙련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컷시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요거 H 있죠? H가 헤럴드섬이겠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앙컷이죠? 앙컷 뭡니까? 요 이시왔다 전센, 그죠? 요거는 구센 되겠죠? 앞에 뒤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앙컷이냐 수컷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번데기에 있어서는 암수 감별이 유충에 비해서 용이한데 암번데기는 여기 보시면 바로 크죠, 그죠? 크고 수컷은 약간 홀조가 작다. 그래서 복부 말단부가 둥글고 제8마디 중앙에는 이 세로줄이 여기 있고 세로줄이 있죠, 있고 그 X자형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숫번데기는 복부 말단부가 암번데기에 비해서 뾰족하죠, 그죠? 하고 제8마디 중앙에 작은 여기에 8마디 중앙에 작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이 수컷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한다.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같은 영에서는 더 이상 안 큰다 얘기했죠.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더 큰 피부를 만들어 건 피부를 벗어버리고 새 피부로 대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탈피는 유충 부위에 4번 하고 번데기와 나방으로 변할 때 각각 한 번씩 한다. 유충 탈피는 몸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양적 탈피가 되고
번데기나 나방이 되기 위한 탈피는 형태를 변화시킨 질적 탈피다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탈피는 액타이손, 유약 호르몬 등 누의 체내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졌고, 그럼 소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소화는 누의 꼭 먹는 양은 사랭까지는 역마다 약 5배 증가하다가 오랭 때는 사랭 때 10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에가 하루에 먹는 뽕잎의 양은 자기 체중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뽕잎은 먹은 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면은 동으로 배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에는 이 섭취한 뽕잎이 소화관의 소화액에 의해서 흡수분해 되는데, 소화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장, 중장, 부장으로 나눠지고, 이 전장의 침샘에서는 약알칼리성의 그 치맥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뭐 하느냐? 잘 넘어가도록 혼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치맥 중에 있는 아밀라제,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아밀라제죠. 그래서 녹말을 분해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소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장입니다. 중장은 수분, 비타민, 무기염류 등은 그대로 바로 흡수를 하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은 바로 못하는 것 소화액을 이제로 분해한 후에 이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화액은 점성이 있는 황색 또는 황록색에 강한 알칼리성, pH가 9.28 정도 되죠. 액체로서 강력한 살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립신, 리파즈, 아밀라제 등의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물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물로 대사가 된다. 이산화탄소는 순간을 통해서 배출, 물은 체수분으로 재흡수되거나 또는 배분, 배뇨로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꽃이 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꽃이 실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보면, 견물질은 누이의 실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애누이 때의 실샘은 중간 실샘 제하고는 가는 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랭 때부터 이제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개미누이 때 0.01mg이던 실샘 무게가 익은 누이가 되면 1600mg으로 돼서 약 16만 배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샘에서 만들어진 견물질은 피브로인하고 세리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브로인은 뒷실샘 아까 봤죠. 그 다음 세리신은 중간 실샘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말기가 되어서 실샘 내에 가득 찬 견물질은 토사관으로 이동이 되고, 위에는 이제 팔자 모양으로 머리를 쫙 흔들죠. 이렇게. 그래서 견물질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팔자 운동을 하면서 피브로인 입자가 결집이 되어서 액상의 견물질이 이제 고체상의 이제 고체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꽃이 실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은 이제 꽃을 들고 했죠, 그죠? 예, 그 과정을 지나고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에가 우리가 나방이 되는 것까지 했는데, 그럼 알을 이제 넣었어. 알을 낳고 이제 뭐 나방은 이제 갔어. 이제 환생을 하기 위해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누에 씨가 남았어. 이 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부화를 시키자. 누에 알은 이제 봄 되면 자동으로 따뜻해지니까 이제 부화를 합니다.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은 이제 뭐 겨울에 얼어 죽기도 합니다만, 좀 빨리 기후가 올라가면 빨리 부화되고, 아니면 이제 온도가 낮으면 늦게 부화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겨울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냉장고 있죠, 냉장고 속에 두면 된다. 한 4도씨, 5도씨 정도에. 그 다음 뽕잎이 피는 정도를 봐서 이제 사용 날짜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에 뽕잎이 다 빨리 나야 준비가 돼야 알을 노화를 시켜야 먹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강원도 같은 데는 늦어질 것이고, 이 남부 지방에는 빨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육 시작을 한 2주 전에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놔두면 한 열흘에서 10일 정도 하면 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이알을 인위적으로 따뜻한 곳에 옮겨서 부화시키는 것은 누이의 식깨기, 알빼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순서상으로 먼저 보면은 항원법하고 전진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고 먼저 이제 누에 식깨기 할 때 방이나 이제 누에 식깨기 용구에 이 병원균이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염의 원인이 되므로 소독을 잘 해야 된다. 누에가 누에 용모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소독을 해라 하는 얘기고. 그다음 누에 식깨기 방은 밀폐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목재 등에 침투하여 제거되지 않는 소독약제가 보온을 시작하면 휘발장애 일으킬 수 있다. 흠수에 들어가고 제대로 제거 안 되는 문제된다. 그래서 소독약제의 잔류기간을 사용 전에 잘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온, 냉각, 보온기, 조명기구, 온습도계 등을 점검해라. 실내 각 부분의 온도, 공포를 조사해서 불량한 것을 미리 수리를 해둬라 하는 얘기죠. 전체 온도가 균일해야 됩니다. 습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곰팡이나 기타 병균이 붙어 있을 염려가 있는 누이알은 출고 후에 프로말린 용액에 30분 담갔다가 물로 씻고 건조한 다음에 누이에 씻기기를 합니다. 그 다음 누이에 씻기기를 착수하면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누이에 씻기 초기나 말기 해라 하는 얘기죠. 중간에 해버리면 누이가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초기 또는 말기하면 추구 당시의 한도가 차이가 없으나 특히 중기, 반전기 하면 모화 비율이 낮아지고 일수도 길어집니다. 말기 소독에 있어서도 호흡장애 때문에 모화가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누이의 이제 CR을 켜는 온도는 어느 정도냐? 봄누이의 용이 누이의 시 같은 경우는 월연종이죠. 해를 넘기고 하는 경우죠. 냉장고에서 꺼내다 15도씨에서 3일간 두었다가 20도씨 온도에 옮기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온도에 이제 격변, 급속히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신운이 어릴수록 낮은 온도에서 발육이 빠른 것을 이용합니다. 신운의 발육을 고르게 합니다. 그 다음 이 월연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누이에 식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온도가 월연성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운의 반전기 이후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 15도씨에서 3일간 두어도 불월연난이 될 염려는 없다. 불월연난. 해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알이 될 가능성이 없다. 3일간 두어도 된다. 이 소리죠. 꺼낸 후에. 그 다음 누이에 식기에는 누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일정한 온도로 보호하는 평온법 그리고 정찰 온도를 높게 하는 전진법이 있다. 그래서 이 평온법은 가을루에서는 봄루에서 최종한 누이의 실을 인공 부화시켜 사용함으로 침상 직후부터 25도씩 누이의 식기를 하는데 이 침상 후 냉장했던 누이의 실은 출고 후 중간 온도 15, 20에서 안일이나 하루 정도 두었다가 25도로 옮겨서 식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온도를 높인단 말이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15도씨에서 3일간 그리고 23, 4도씨에서 4일간 그래서 반전기 이후부터는 25도에서 5에서 9를 시킵니다. 그래서 습도는 75에서 85%, 반전기부터 점전기까지 1일 16시간 정도 조명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평온법도 이 습도하고 광 조건은 전진법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습도는 지나치게 높으면 이 90이나 100% 정도 높으면 누에 병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곰팡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50% 이하로 낮아지면 체청사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화 비율이 많이 낮아진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습도는 75에서 이제 85%가 적당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선을 보면 불월연난을 낳는 나방이 이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식객이 하는 동안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 표면의 조도는 오룩스 정도. 오룩스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아주 빛이 조금 들어올 정도. 여러분들 지금 글 보이죠? 다 지금 끊었지만은 빔 프로젝트에 나온 불빛 있죠? 이 정도 이 앞에 전면에 이 정도 밝기만 해도 강하다. 이게 한 26수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약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반대기도 전층기까지 조명이 이제 중요하고 포장기 한 장을 통과하면 조도는 80% 정도 줄어든다. 이 점을 항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광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혼의 발육 및 부하를 촉진시키기 위한 억제시키기도 한다. 이것을 위에 시키기에 응용한 것이 계량 두께 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 방법은 전체 USC의 20% 정도가 정층난이 되었을 때 USC 상자를 검은 종이로 싸서 빛을 차단해두고 만 4일이 지난 후 이른 아침에 검은 종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명함으로써 일찍 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량 어둡게 깨기 위해서 부하가 일제히 되는 것은 어두운 상태에서는 발육이 늦어 있던 신혼이 성장이 촉진되고 발육이 빠른 신혼은 부하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냉장하는 방법은 위에 식대기를 시작한 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히 위에 뜨는 예정 날짜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준비된 사육실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콩잎이 안 나왔다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 이제 2, 3일 이내에 위아래면 도시에서 2주간 냉장에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최첨단이 되었을 때 5도씨에서 냉장은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냉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화하는 대비누이를 냉장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10도씨에서는 4일 이내, 5도씨에서는 5일 이내 저장이 가능하다. 얘기죠. 그래서 누에시나 대비누에를 냉장할 때는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에 주의를 해라. 그래서 냉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짧은 것이 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누에시의 인공부화입니다. 누에시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화성, 2번 발생하는 이화성, 그리고 그 이상 하는 다화성 이렇게 나오죠. 그 다화성 후에는 열대나 아열대, 근데 이쪽 말고, 그래서 저장 계통이고, 우리나라 후에는 거의 다 이화성이다 하는 얘기죠. 이 이화성 후에는 우리의 식기기 동안의 고온도, 조명 시간에 따라서 부하고 나방이 되어서 산란되는 날이 약 10일 위에 재차 부하는 비휴란이라고 합니다. 비휴란, 훈련하지 않는 난이 되기도 하고 수개월의 월급 위에 그다음에 봄이 되어야 부하는 휴면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휴면난에서 잠 안 자고 깨어난 누에에 비해서 휴면난이 비해서 깨어난 누에가 알이나 누에 번데기 나방이 모두 나쁘다. 고치 무게, 고치 청 무게도 커서 고치 생산량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누에는 모두 휴면난이 되도록 알대 위에 식기기 조건을 권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 봄누에를 사육해서 얻은 휴면난은 자연 상태 중에는 종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여름이나 가을에 누에를 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보호시킨 방법이 인공보호법이다. 그래서 인공보호법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고온, 저온, 마찰, 전기, 산소, 광선의 UVC를 접촉시키는 물리적 방법, 그리고 염산으로 처리하는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 이 5가지 방법은 대부분 부하율이 낮은 데다 단시간 내에 일제히 부하가 안 된다는 결정이 있어서 잘 쓰지 않고 누에시 인공보호법이라면 희석한 그 염산의 입니다. 두 번째 법이죠. 과학적 방법이죠. 누에시를 침지한 짐상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에시의 인공보호법에는 여름 누에 이용하는 적시 침상법하고 가을 누에 이용의 냉장 침상법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공과학법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인공과학법은 종류가 즉시 침산하는 거, 냉장 침산하는 거 앞에 나오는데 그 산란에서 누에 들기 기간이 즉시 침산하면 30일 이내인데 냉장 침산하면은 한 2배 정도 걸리기도 하죠. 그 다음 누에 시냉장 기간은 침산 후 20일 이내에 하고 침산 전은 냉장은 20에서 60일, 사육 시기는 즉시 침산법은 여름 위에 쓰고 냉장 침산법은 가을 위에 쓴다. 그 다음 즉시 침산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염산 처리를 해서 누에 시가 휴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즉 가온 즉시 침산과 상온 즉시 침산 두 가지가 있는데 6월 말에 최종한 동류의 시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7월 중에 여름 유예를 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온 즉시 침산법에서는 가온한 염산에게 누유의 시를 단가 우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침산 시기, 염산액의 농도, 침산 온도와 침산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서 우화 성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침산 시기는 산란후의 고온도가 25도씨인 경우는 20시간, 27도씨면 15시간, 20도씨면 30시간 정도 침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알 색깔이 산란 직후와 같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산란 후 경과 시간은 침산 시기를 결정할 때 어미나방이 짧은 시간 내에 대부분의 알을 산란해야 산란 후의 경과 시간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어미나방의 경유 시간을 길게 하여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산란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경유시켜서 오후에 정떼기 한 어미나방은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대부분 알을 넣죠. 그래서 오후 8시를 산란의 중심 시각으로 보고 20시간 후에 이튿날 오후 4시경에 침산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침산법에서 염산 온도는 얼마 정도냐? 일반적으로 15%가 적당하다. 그래서 비중을 얘기하면 이 농도를 맞추는데 15%를 하려고 하면 염산 원액을 물로 희석해서 15도씨에서 비중이 1.07가 되도록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 비중은 비중계를 사용하면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염산 원액의 농도가 40% 내외입니다. 그리고 비중으로 치면 약 1.20이죠. 이것을 물로 희석해가지고 1.07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산 원액을 목적 농도로 희석하는 경우는 방법은 농도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비중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도로 계산할 때는 이 식에 맞게 하는데 첨가할 물의 양과 원액량 보면은 액 농도 퍼센트 마이너스 목적 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목적 농도 퍼센트에서 이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40%의 그 염산 원액을 15%로 희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15%가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0의 액 농도가 40%죠. 그래서 목적 농도가 15죠. 나누기 15 하면 1.67이죠. 그래서 원액 1리터에 대해서 1.67리터의 물을 첨가하면 되겠다. 그러면 1.67리터 물을 넣으면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염산 비중으로 보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원액량을 희석한 총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목적 농도 마이너스 1에 원액 농도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비중 1.19의 염산 비중을 1.07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농도 1.07로 마이너스 1이죠. 나누기 원액 농도 1.19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38.5가 됩니다. 그래서 원액량은 희석한 총량의 비율이 38.5 대 61.5의 비율이 되도록 물을 첨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염산액의 온도하고 침산 시간을 보면 15도씨에서 한다고 했죠. 비중 1.0kg 조정의 염산액을 46.2도씨로 가온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로 해야 되고
염산액의 온도가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 않도록 침산 작업 중에 염산액을 잘 줘주면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침산 시간 일본종은 6분, 중국종은 4분, 유럽종은 6, 7분이지만 원산지가 같은 계통이면서 화성이 다르면 일화성은 유화성보다 1분 정도 기하고 결합적인 경우는 모기에 따르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침산 처리할 때 지름과 높이 약 30cm 정도의 보반이나 도자기나 셀룰로이드 같은 것을 막는 둥근 통 안에 목적 기둥에 염산을 두고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이에 받은 누에시는 침산 중에 누이알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분무기로 할 표면에 1.5%의 크로말린 액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염산 처리할 누에시의 알바리 종이는 염산에 녹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된다. 알맹이 누에시를 침산할 때는 특별히 만들어진 누에시 남용통을 이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을 이제 제거하는 탈산화 건조죠. 예정된 침산 시간이 지나면 누에시를 염산액에서 이어 탈산해놓고 하는 것은 이 산이 아니고 침산된 걸 얘기하죠. 꺼내서 흐르는 물에서 염산액을 씻어냅니다. 탈산은 혀로 누에시의 맛을 보아 신맛이 없어질 때가 된다. 그래서 신맛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2~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탈산이 끝난 누에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서 짧은 시간 내에 분절시켜서 심혈미 호흡장애를 안 갖도록 해라. 일단 침산이 효과가 이제 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침산이 잘 됐냐 못 됐냐는 24시간이 지나면 알면의 중앙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판단합니다. 염산 자극이 심한 것은 알면 중앙부의 오목해지는 정도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염산 자극이 부족한 것은 알면의 변화 정도가 미미하고, 자극의 정도가 적당한 것은 알면이 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약간 들어가죠. 그리고 침산 후 일시 냉장은 침산하고 나서 사유 계획이 변했어요. 바뀌었을 때는 연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침산 후 25도씨에서 20~30시간이 경과한 누에시를 2.5에서 5도씨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냉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할 때나 냉장 후 다시 25도씨로 옮길 때는 중간 온도인 15도씨를 거쳐서 누에시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온적시 침산은 여기서 강화하지 않는 염산액으로 누에시를 인공 부화시키는 방법이 되는데, 무가온 침산 또는 실온 침산 이렇게 말합니다. 침산 시기는 산란 후에 25도씨에 보관 누에시는 15에서 20시간째가 적기다. 염산 온도를 잘 선택하면 산란 후 5시간에서 60시간까지 적용 가능하다. 염산액의 온도와 침산 시간은 염산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고와도 균열하게 안 된다. 그 다음 상온 침산으로 하지만 실용상으로는 염산액을 25도씨 가까운 온도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상온 즉시 침산법 표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란 경과 시간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24, 7, 29도씩 보면 이 단위는 분입니다만, 여기 이제 6, 70, 10시간 경과하면은 1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5도씨 같은 경우에는 24도씨는 60에서 109분, 29도씨는 40분에서 40~5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산액의 온도는 22%, 그러니까 15도씨에서 비중이 1.1이 적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 침산법은 휴면성이 어느 정도 결정된 누에시를 20일에서 70일 정도 5도씨에서 냉장하여 활성화를 시킨 후 부족한 활성은 침산으로 구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냉장하는 수고가 다르긴 하지만 적시 침산법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누에시를 진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최적한 누이시를 가을에 부화시킬 때입니다. 그 다음 냉장기간별 적기는 냉장기간이 2, 30일, 40일, 60일에 따라서 산란기 시간은 산란 후 4, 50, 그 다음에 60, 70, 4시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상 처리에서는 누이시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25도씨에서 3시간 경과할 때 이때가 침상집이다. 그 다음에 윤산 온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1.11, 윤산액 온도는 47.8도씨 정도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누이의 사유 환경과 생리에 있어서는 온습도, 공기 광선 이런 것 기상 환경은 누이의 발육을 크게 지배하죠. 누이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 조건은 발육이나 영양 조건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이의 발육 시기에 따라서 잠시 날 기상 환경을 조절해라. 온도는 누이에는 배는 동물이므로 체온이 오르다 내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누이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작용은 체온에 따라 변동을 하죠. 그래서 누이가 발육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대체로 7에서 40도씨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적정한 온도는 2, 30도다. 그래서 30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진다. 20도 이하면 발육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죠. 사육적으로는 아까 2, 30도 했지만 실제 년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1년을 27도 시작하고 그 환경마다 1도씩 낮춰서 오랜 때는 23도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때 27, 3년 때 25, 4년 때 30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육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에너지가 많아져서 보름병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육 적은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똥 우는 양도 적어져서 누이의 경과가 길어집니다. 상도 습도가 높아져서 무름병이 걸리기 쉽다 하는 얘기죠. 습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에서 85, 80% 내외가 적당하지만 직접적으로 습도가 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60%에 비해서 90%에서는 경과일수가 한 2일 정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육온도 20에서 24도씨 범위에서 온도가 1도씩 올라간 경우보다 경과가 단축되는 정도는 적지만 누이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습도가 60% 있다가 90% 있으면 이 관리가 변발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사육 습도에 따라서 경과일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경과일수는 조금 짧아지게 해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는 초기에는 1, 2년 때는 85에 90, 3년 때 80, 4년 때는 70, 75% 정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럼 빛은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하면 광선은 누이에는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것을 싫어하죠. 15에서 30도 밝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개누이에, 인누이에, 익은누이에 대해 잘 나타나게 되죠. 어둡게 하면 밝게 한 것보다 1, 4년의 경과일수가 짧아지고 오래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만 이러한 경과일수의 차이는 25도씨 이상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온도하고 광선 그리고 각 경과 시간을 보면 온도가 30도에서 20도씨로 내려감에 따라서 밝게 해주면 이렇게 길어지고, 그죠? 명암, 일행에서도 그렇고, 삼령에서도 그렇고, 사령에서도 그렇고, 오령에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띠죠, 그죠? 마찬가지 영향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암 조건에서 이 경과 일수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누이에 이제 키울 때 해로운 가스가 있습니다. 주로 난방용 연료에서는 이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산가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누이 자체가 공기하고 호흡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 다음 누이 똥에서 나오는 아모니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파트로서 가공과 이용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얘기하면은 가공 쪽에 이용하는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위에 동충하초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동자에 겨울에는 축이 되었다가 여름 하자 여름에 축이 된다 소리죠. 그래서 자실체를 곤충 표피에 형성하는 약용버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0여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20여 정도다. 그래서 동충하초를 보면은 조단백, 단백질이 30%, 지질 8%, 글루타민산, 히스티딘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하고 골파 지방산이 있다. 그런 비타민 B12도 다량 함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면역력 강화, 기력 촉진, 항균작용, 항암작용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자연산은 상당히 비쌉니다. 아주 고가의 별입니다. 그래서 위에 동충하초는 95년도에 연구에 착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개발한 게 되겠죠. 여기 이제 잘 자란 위에 동충하초가 아주 예쁘게 자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용하는 실크 플라스틱 이런 게 있어요. 연 피부로의 분을 나타나죠.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하면 실크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죠? MMA라고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GMA라고 해서 글리시딜이죠.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이렇게 합니다. 이 크라프트가 가공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골프채라든지 이런 데도 쓰고 테니스채 이런 데도 씁니다만 강도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그래서 이 가볍고 강도가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GMA 같은 거 여기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죠. 이거는 40% 첨가할 경우 아크릴 수지와 비슷한 강도의 성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 수지가 단단하고 아주 비싸죠. 고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열 가소성 수지와 혼합해서 만든 흡방습성 구수하고 촉감 있는 내관등이 뛰어난 피부로인 플라스틱이나 수증기 부과성, 촉감, 수분 흡수 등 방수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수지와의 약물 또는 실크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일본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전화기약, 볼펜, 펜 같은 거. 그다음 실크 단백질, 의약용 소재 제품이죠. 그래서 의료용 또는 의약용 소재는 생체 및 혈액적 합성, 생체 내에서의 과학적 안전성, 내열성 및 기계적 물리적 또 성형 가능성 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 피부로 인해 관한 생체적 합성, 혈액적 합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체 의약용 소재로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착상 피복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옷을 얘기하는데 세균이나 이런 걸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옷을 얘기하죠. 체액의 유출을 방지하는 체내 보호작용, 지각작용, 분비 및 배설작용, 호흡작용. 그 사람이 이제 화성에는 열상을 입었을 때, 배우, 부수는 증후군 등을 입어서 그 손상 등도 심하면 탈수현상, 그리고 2차 식은 감염 이런 것들이 있죠. 일어날 때 이런 피부를 대신해서 이제 변 피부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피복제로 할 수가 있다. 피복제나 피부를 새로운 인형 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크 피부를 우수한 생체적 합성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브랜드화된 스포티 마크를 제조했죠. 이걸 이제 착상 피부용 망이 되겠습니다. 필름의 태도는 스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수 용액을 이용한 드레싱 용액이나 피부 재생 연고 등의 분야에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수술용 착색 실크 공합사 있고, 그 다음 산소 부합성 막에도 쓴다. 그래서 계열 피부의 막은 건조 상태에서는 산소 부과 능력이 떨어지지만 수분을 함유한 계열 상태에서는 산소 부과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피부로인 막의 훌륭한 정도에 따른 산소 부과 능력을 측정한 결과 알코올에 대한 침지 시간에 따라서 산소 부과 개수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간을 변경시켜서 피부의 막의 산소 부과 능력을 자유로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소재로도 적당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인공혈관 쪽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는 PEG,
피부로인이라는 를 피부로인하고 반응시켜서 폐로 결합된 변 피부로인 제조법이 이제 추진되고 인공혈관 개발에 변 피부로인을 운용하는 연구가 추진됩니다. 그다음 색전 물질로는 기형 피부로인이 단백질이 이제 우수한 혈전 형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특정 용제에 녹여서 혈관에 주입하는 경우 색전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견사 단백질은 생분해 시간을 조절해서 연구 또는 임시 색전을 형성할 수 있다. 종래의 색전 물질에 비해서 색전제로서 폭넓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 다음 인공뼈하고 인대입니다. 뼈는 대부분 무기염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무기염료의 주 성분은 하이드로시 아파타이드, 그래서 여러 가지 화물 중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인조 근육이나 인대 등의検사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컷 펩타이드의 생리 활성과 식품 소재에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 노화 또는 다양한 질병 원인과 관계해서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L이죠. L-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죠. 이거를 대조약물로 비교할 경우 산가수분에 분말하고 중성염 처리 후 효소분에 분말로 정지한 분자는 수백 정도의 실카 아미노산이 대조약물의 85%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DPPH법의 항산화 효과는 고속분해 실크 펩타이드 활성이 이 대조에 비해서 47%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위 프리라디칼, 산소, 마이너스 차지되는 것, 이런 것을 막아줌으로써 프리라디칼에서 발생하면서 알려진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데 힘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간 기능 개선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간장의 기능은 음식으로 방물질로 분해해서 우리 몸에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 독성이 없는 물질을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영양원은 에너지원을 갖고 필요한 것을 이용하죠. 불필요한 것은 체내에 축적해서 배란에서 재사용합니다. 실컷 펩타이드 구성 아미노산 일부가 체내에서 산화하는 작용이 관여한다. 그래서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간에 이제 존재하는 많은 산화하는 간관련 요소 이런 아미노산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간 기능 장애를 완화시키고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도 직접 결합해서 해독작용한다 하는 것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당뇨병 중에는 이제 췌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생합성도 안 되고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혈 중에 당의 농도가 증가해서 당뇨병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실크 피부로인은 구조성 유사성 때문에 실크 피부로인 단백질 생체에서 인슐린 의대와 혼동의 가능성, 인슐린과 스트럭처 똑같은 구조가 비슷하다 이 말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인슐린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작용이 있다. 이거는 지방질 더불어 과잉 식품 섭취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이런 문제, 성인병의 문제죠. 이러한 것들을 실크 분말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동맥경화, 이런 성인병 문제를 또 고지혈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계 질환 예방하고 개선입니다. 그래서 실크 단백질 노인성 치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 봐서 실험 동물 지조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니까 실크 펩타이드 처리하고 질량 그룹이 스코폴라민 이런 독성을 준 그룹에 비해서 밝은 공간 수동 들어가는 시간을 특정 분자량에서 50% 지연을 시킴을 확인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매 예방 치료 쪽도 관계가 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이죠. 술잠이 누에죠. 이 등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실신 미세봉말로 만들어서 색조 화장을 이렇게 화장품을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다양한 누에를 이용해서 기능성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는 계속 ING다 하는 얘기죠, 그죠?
이것으로서 누이의 활용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왔는데 한 학기 동안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5강에서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칩니다. 자, 불 켜고 수고했습니다.